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담배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세계 판매 1위 금연보조제 니코레트와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채널에서 담배에 대해 다루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흡연자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대 초반에는 좋아서 폈고 금연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는데 요즘은 끊고 싶은데 중독돼서 못 끊는, 매번 이번엔 진짜 금연해야지 하는데 실패하는 게 반복이더라고요. 역시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어디 갈 때마다 흡연장 어디 있나요? 물어보고 막 찾아가야 해서 내게 담배 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과거에는 여자분들은 몰라도 남자분들은 거의 다 담배를 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전자담배이거나 아예 안 피는 분들, 금연에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WHO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2000년 당시에는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웠지만 현재는 5명 중 1명이 담배를 핍니다. 33%에서 20%까지 줄어든 셈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기준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66.3%, 여성은 6.5%였는데 2020년 기준 남성은 34%, 여성은 6에서 7% 정도죠. 연초 시장은 물론 그냥 흡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말인데 다들 길거리에 흡연 부스 같은 곳을 지나칠 때 보셨을 겁니다. 전자담배를 피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즉 안 그래도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연초 시장은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건데 이제 새로운 연초 제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담배 기업들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럼 담배가 어떻게 세계에 퍼졌는지부터,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산업이 왜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담배의 역사를 인류가 처음 발견하고 피기 시작한 시기부터 파버리면 너무 기니까 전 세계에 퍼진 시기부터 보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 유럽인들은 담배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선원 중 한 명인 로드리고 데 헤레스는 유럽 기준 최초의 흡연자로 알려져 있죠. 로드리고는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담배를 피다가 연기가 나오는 게 죄악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오직 악마만이 입에서 연기를 내뿜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며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의 힘이 워낙 강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이 연기를 내뿜는 신문물이 뭔지 해석도 힘들었기에 거부감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했죠. 냄새도 안 좋았고요. 하지만 이 거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세기 본격적으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이후 담배는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오직 악마만이 입에서 연기를 내뿜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었거든요. 1560년대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장 니코가 담배를 몸에 좋다고 의약품 느낌으로 왕실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장 니코의 이름을 따서 니코틴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고요. 담배의 전염성은, 전파력은 다른 상품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무역이 힘들었던 이 시대에 조선에까지 담배가 퍼졌죠. 조선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17세기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동인도 회사 선원 하멜은 조선에서는 4-5살부터 담배를 핀다라는 말을 기록하기도 했죠. 니코틴의 중독성과 더불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도 없었기에 오히려 약재로 통하기까지 했기에 이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죠. 얼마 안가 담배는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식민지는 담배 재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미국 독립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담배 농장주였죠. 전쟁 당시에는 군인들의 키트에 담배가 들어갔고요. 산업혁명 이후 상품 생산이 공장을 통하게 되면서 담배 산업도 혁신적인 생산량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개념은 정착되지 않았던 마케팅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담배는 20세기 최전성기를 달리게 되죠. 1902년 영국의 임페리얼 토바코와 미국의 아메리칸 토바코가 합치면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를 설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다국적 담배 기업이 탄생했고 이외에도 각국에서 수많은 담배 기업들이 떼돈을 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담배 기업들에게 축복이었죠. 미군 장군 퍼싱은 담배만큼 중요한 것은 총알 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전쟁을 경험하면서 중독자가 되었거든요. 1920년대는 담배 마케팅의 혁명기였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죠. 담배 영상에서도 나온 인물인데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현재도 버네이스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천재적인 마케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세계 최초의 PR 에이전시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한 것도 이 사람이고요. 버네이스가 남긴 대표적인 마케팅이 담배입니다. 당시 담배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사람들은 중독될 대로 중독되어 있긴 했지만 경쟁사도 많고 흡연이 건강에 나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해악이 제대로 알려진 건 뒤에 나오지만 담배 회사들은 어찌 되었든 돌파구가 필요했죠. 담배라는 게 뭐 거의 거기서 거기였기에 상품으로는 승부를 보기 힘들었기에 마케팅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해 패션 잡지까지 담배를 피는 모습은 하나의 멋으로 포장되었고 남성성의 상징이자 안 피면 남자도 아니다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버네이스가 펼친 마케팅이 자유의 횃불이죠. 192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안 좋은 시선을 받았는데 버네이스는 이 두 가지를 캐치해서 젊은 여성들을 섭외해서 담배를 피면서 거리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배는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들이 행진하며 담배에 붙이는 불은 담배불이 아니라 인권운동이 있어 자유의 횃대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죠. 즉 버네이스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요층을 뺏어오려고 마케팅 경쟁을 펼친 게 아니라 잠재적 고객들, 아직 흡연율이 높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당시 버네이스가 홍보하던 럭키 스트라이크의 담배값이 녹색이었는데 이걸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려고 패션업계에 녹색 컬러를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흡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죠. 미국의 경우 인구의 42.6%가 흡연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유의 횃불 영향으로 여성의 흡연율도 치솟았죠. 그런데 굳건한 담배업계를 강타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1940년대부터 슬슬 담배가 몸에 안 좋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말들이었기에 좀 달랐습니다. 해결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건강한 담배 마케팅을 해버리면 그만이었죠. 이때 등장한 게 피터인데 메이저 담배 회사였던 로릴러드는 크리스톨라이트로 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성면이죠. 성면 피터를 넣은 담배를 당시 사장이었던 켄트의 이름을 따서 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이게 맛도 기가 막히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암 피터가 막아줍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건강한 담배라니 신이 준 선물 같은 느낌이죠. 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금연자들, 심지어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켄트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내세워서 목 건강에 좋은 담배, 스포츠 선수들을 내세워서 활력을 주는 담배로도 포장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막을 수는 없었죠. 뭐 어디 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유튜브로 떠서 보지만 당시는 일반인이 접하기는 힘들고 뉴스에서 한 줄 지나가는 정도였기에 마케팅으로 덮을 수 있었던 건데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루터 테리가 보고서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못 박아버렸거든요.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원인이며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어디 대학 연구소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못 박아버리자 담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건강을 걱정하며 담배를 피지 말라고, 주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이 양반아 느낌으로 닥달하기 시작했고 중독된 사람들도 끊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담배 회사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판매량도 20%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WHO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선진국들은 담배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죠. 미국은 TV와 라디오에 담배 광고를 금지했고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담배값에 경고 문구를 넣는 걸 의무화했죠. 42%였던 미국의 흡연율은 1980년대 30%까지 떨어졌고 다른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라이트 담배를 출시해서 몸에 나쁜 건 맞는데 이건 좀 덜 나쁩니다라고 마케팅을 했지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담배 회사들이 찾은 돌파구는 해외로 뜨자였죠. 이미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잘 사는 나라들 말고 이제 성장하는 나라들 가서 팔자였습니다.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습니다. 대상 중 하나가 한국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이 시기부터 담배 회사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담배가 사양산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었죠. 그리고 담배 회사들의 생각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몸에 안 좋다는 발표가 계속해서 나왔고 담배에 대한 인식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 갔습니다. 앞서 나온 담배값에 경고 문구를 넣는 규제는 전 세계로 퍼졌고 문구를 넘어 사진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조금 산다고 하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도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공익 광고와 캠페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안겨준 게 공공장소의 금연화였죠. 1980년대 이후 병원과 학교 등 일부 장소에서 금연 조치가 시행되다
게다가 2000년대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지금은 한국도 모든 시내 장소가 금연이 되었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법은 적어도 담배 연기를 남에게 뿜는 행위를 비정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고, 담배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광고와 캠페인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경제적 규제, 가격까지 올랐죠.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국가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고요. 2005년 발효된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은 사실상 담배와의 전쟁 선포였죠. WHO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완전하게 금연하는 것이다. 각 국가와 세계적인 노력으로 서론에서 나왔듯 담배의 흡연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연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고, 담배 회사들의 실적은 과거 무법지대 시절과 달리 상승세가 뚜렷하지 못하게 되었죠. 사실상 2000년대 이후 연초의 하락세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몰락도 먼 미래에 이루어지더라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기다 2003년 중국의 약사 혼릭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자담배를 발명하면서 연초는 더 급격하게 자리를 위협받게 됩니다. 담배가 있는데 왜 전자담배를 피시라는 생각과 막상 펴보면 그 담배 필 때만큼의 타격감이라고 해야 하나 흡연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다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2006년 유럽과 미국에 상륙한 이후 매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자담배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기계는 예뻤고 향도 연초와 다르게 물론 흡연자 기준이지만 역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전자담배는 연초에게도 위협이었지만 겨우겨우 흡연율을 낮춰가던 국가들 입장에서도 위협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너무 좋았거든요. 2011년 기준 미국 고등학생 중 전자담배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 정도였지만 2019년 고등학생의 27.5%가 전자담배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죠. 처음에는 일반 흡연자들과 같이 담배 회사들도 전자담배를 무시했습니다. 한때 유행으로 끝날 것으로 작은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장난감 정도로 봤죠. 이걸 국가에서 계속 놔둘 거라고도 생각 안 했고요. 하지만 시장이 급성장하자 시선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건 기존 흡연자들 중 도저히 금연을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 건강에 덜 해로운 전자담배를 피자라면서 넘어간 것이었죠. 2012년 로릴라드가 전자담배 회사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필립 모리스는 2014년 가열담배인 아이코스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코스가 출시된 뒤 KT&G, 릴,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의 글로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히트를 쳤죠. 이 시기에 나온 게 처음에 나왔던 필립 모리스의 담배 없는 미래 인터뷰입니다. 대기업들이 전자담배, 가열담배 시장에 뛰어들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담배를 아예 대체할 수 있을 듯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타격감도 그렇고 좀 모자란 느낌이지만 이게 어떻게든 계속 이것만 피다 보면 다시 연초를 피면 너무 세고 역하게 느껴지죠. 이 정도까지 오자 젊은 층이 중심이었던 전자담배는 세대를 막론하고 퍼져서 금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덜 해로울 것 같으니까 또 냄새를 이유로 전자담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열담배 판매량만 봐도 연간 6.6억 갑으로 전체 담배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죠. 2024년 필립 모리스 매출의 38% 이상이 연초가 아닌 제품에서 나오고 있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어베럴 투마로우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매출의 50%를 연초가 아닌 신규 담배 제품에서 얻겠다고 말했고, 재팬 타바코 인터내셔널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가열담배에 4,5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즉 가열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가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연초의 몰락이 가속화된 셈입니다. 담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서히 추락하던 시장을, 특히 젊은 층의 거부감이 크고 점점 줄어들던 담배 시장을 살릴 새로운 기회라고 봤죠.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비흡연자의 진입 허들이 낮으니까요. 게다가 담배만 파는 게 아니라 기계도 파니 수익성은 더 좋죠. 그럼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뀌는 추세이니 더 괜찮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전자담배가 연초의 대체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비흡연자의 진입 허들이 낮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겨우겨우 낮춰온 흡연율, 겨우겨우 사람들을 금연으로 유도하고 있었는데 전자담배가 핑계를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고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자담배를 피거나 둘 다 피거나 다시 연초로 돌아가거나가 90% 이상이죠. 연초의 몰락은 맞지만 실제로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중독은 멈추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낫다는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중독성 역시 담배와 다르지
되지 않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뇌 도파민 분비를 급격히 자극해 강한 쾌감과 중독을 유발합니다. 체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뇌는 다시 도파민 자극을 원하게 되어 결국 담배를 반복적으로 갈구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담배 공룡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단순한 담배 제조사라고 하지 않죠. 말은 연기 없는 미래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하지만 결국 종합 니코틴 기업으로 포지셔닝 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건강한 담배 마케팅이 잘 먹히다가 공식 발표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건강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하죠. 실제로 WHO를 비롯해 각국의 시선은 니코틴 중독의 새로운 물결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이 격변기라 나라마다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과 대처가 좀 다르지만 호주는 알록달록한 포장에 사탕 초콜릿 옆에 진열돼 팔리는 일회용 베이프들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과일 같은 청소년들이 좋아할 맛을 파는 건 금지고 금연 보조제로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담배처럼 파는 것만 인정한다는 입장이죠. 즉 그냥 연초와 같게 보는 겁니다. 한국이 오히려 규제가 적죠.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연초는 확실하게 계속 감소세였고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지만 전자담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담배 기업이 아니 니코틴 기업들의 항방이 정해질 것 같네요. 연초 없는 사회는 되더라도 니코틴 없는 사회, 중독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영상은 전세계 판매 1위 금연 보조제 브랜드 니코레트와 함께 했습니다. 니코레트는 1978년 출시 이후 45년 동안 60개국에서 판매된 니코틴 대체제 브랜드입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 1위 브랜드이기도 하죠. 금연하겠다고 전자담배, 가열담배로 바꾸신 분들도 느껴봤을 수 있는데 이걸로 금연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둘 다 피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금연을 결심하시는데요. 몸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인데 끊어야죠. 흡연자분들은 이미 중독 상태라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금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제가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의지만으로 시도하는 금연의 97%는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3%면 걸어볼 만한 확률은 아닌 것 같죠. 방법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니코틴 대체요법 NRT를 활용하면 됩니다. NRT는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의 줄임말로 담배의 유해 화학 성분들을 배제하고 담배 중독의 원인인 니코틴만을 공급하여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금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장기 금연 성공률을 2배 높일 수 있는데요. 니코레트는 껌과 패치 두 종이 있고 흡연량에 따라 용량을 정하여 껌은 씹다가 쉬는 추앤팍, 패치는 피부에 붙였다가 자기 전에 떼어야 하죠. NRT는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동안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껌이나 패치를 써보긴 했지만 결국 금연에 실패하신 분들, 금단 증상과 흡연 갈망이 심하고 거의 습관화 되신 분들, 책임감 부족의 경우는 제외하고 과거 금연 시도 횟수가 많았거나 단독 사용으로는 불충분했던 분들은 껌과 패치를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NRT 병합요법은 한국에서도 금연 가이드라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니코틴 패치로 일상 시간 동안 천천히 니코틴을 공급해 금단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고 흡연 욕구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껌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급작스러운 흡연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니코틴 패치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니코틴 공급 효과를, 껌은 신속한 혈중 니코틴 상승을 돕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껌과 패치 둘 다 쓰는 거죠. NRT 병합요법은 대한금연학회 금연임상 진료 지침에도 효과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NRT 병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금연 성공률을 25%나 더 높인다고 소개되어 있죠. 병합요법의 과정을 보면 먼저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패치의 초기 용량을 설정합니다. 헤비 스모커의 경우에는 25mg 패치에다 2mg 껌을, 좀 라이트하게 피시는 분이라면 15mg 패치에다 2mg 껌을 사용하죠. 패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앞서 말했던 욕구가 올라올 때 껌을 사용해서 욕구를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12주간 NRT 병합요법을 시도합니다. 이 사이 경과를 보면서 패치 용량과 껌의 개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금연에 성공하는 시기죠. 포인트는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쭉 이행한다면 흡연 충동과 짜증, 조바심, 긴장, 어지럼증, 집중저하, 식욕 증가 등 금단 증상이 조절되어 금연 성공을
시장을 돕게 되고요. 1978년 출시 이후 45년 동안 60개국에서 판매된 니코틴 대체제 브랜드,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니코레트와 함께 2026년 새해에는 금연에 성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담배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